20세기가 끝날 무렵 한 사람이 전 세계 컴퓨터 화면 앞에 앉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 게이츠였고 그가 만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단순한 기업을 넘어 하나의 제국이 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성공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미래의 전기 작가들과 역사학자들이 20세기를 돌아볼 때 빌 게이츠는 분명히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와 그의 동료 폴 앨런이 처음 컴퓨터를 접했을 때부터 이 기술이 인류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챘죠. 태평양 북서부 지역은 오랫동안 풍부한 자원과 원시적인 아름다움으로 개척자와 비전가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빌 게이츠의 가문도 그런 개척자 정신을 가진 사람들 중 하나였죠. 그의 증조부 J.W. 맥스웰은 시애틀에 퍼스트 내셔널 뱅크를 설립한 인물이었고 맥스웰 가문은 상당한 특권과 사회적 지위를 누렸습니다. 이들의 외동딸 메리는 워싱턴 대학에서 학생 리더로 활약한 활기차고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외향적인 성격의 메리 맥스웰은 때때로 기글스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그녀의 추진력과 에너지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어떤 일이든 중심에 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메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메리 맥스웰은 대학에서 빌 게이츠 주니어라는 조용하고 학문적인 청년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빌은 후에 시애틀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중 한 명이 되었죠. 1951년 빌과 메리가 결혼했을 때 메리는 교사로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가족을 키우며 자선 활동에 전념하기로 결정했어요. 1955년 10월 28일에 빌 게이츠 3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윌리엄 H. 게이츠 3세라는 이름에서 따온 트레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카드게임을 좋아하는 가족들이 세계가 있는 모든 것을 트레이라고 부르는 습관 때문이었죠. 어머니 메리는 어린 빌과 매우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고 곧 그녀의 영리한 아들은 월드북 백과사전을 A부터 G까지 모두 읽어버렸어요.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는 말이 있지만 빌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은 항상 호기심이 많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으며 부모님도 그런 그를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셨어요. 게이츠 가족은 경쟁을 매우 소중히 여겼고 어린 빌은 야외 활동부터 실내 게임까지 모든 곳에서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특히 좋아했던 보드게임으로는 세계 정복을 목표로 하는 리스크와 적절한 타이밍과 위치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모노폴리가 있었죠. 그는 자매들과 카드게임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했고 퍼즐 맞추기나 스키, 세일링 등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노력했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게이츠 가족은 후드 운하에 있는 치리오라는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빌과 여동생 리비 그리고 가족 친구들이 모여 나름대로의 올림픽을 개최했죠. 매우 활기찬 분위기였고 분명히 경쟁적이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아이들도 모두 그 일부였어요. 지루한 순간이라고는 없었습니다. 1962년 미국에서 열린 첫 번째 세계 박람회인 시애틀 세계 박람회는 21세기에 예상되는 놀라운 기술들을 선보였습니다. 컴퓨터 기술도 그중 하나였죠. 어린 빌 게이츠는 마치 미래에서 온 에펠탑 같은 전자 두뇌를 보며 상상에 잠겼습니다. 빌은 종종 그 하이테크 전시를 보러 다시 찾아갔어요. 그는 수학과 과학에 타고난 재능을 보였지만 동시에 점점 내성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어머니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1세나 12세쯤 되자 빌은 감정적으로 매우 독립적이 되기 시작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하지 않을 것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려는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공교육을 신뢰했던 빌의 부모님들도 아들이 레이크사이드라는 시애틀 최고의 사립 예비학교에서 더 많은 방향성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레이크사이드는 오직 가책장 똑똑하고 우수한 학생들만을 받아들였고 그곳에서 빌은 비로소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학업적 도전을 즐겼죠. 빌이 1969년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흥미로운 시기였습니다.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정점에 달했고 아폴로 11호가 그해 7월 인간을 달에 보냈죠. 이 모든 것이 컴퓨터 덕분에 가능했는데 당시 컴퓨터는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고 이를 운영하려면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컴퓨터 구매를 고려조차 하지 않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레이크사이드는 빌 게이츠에게 운명적인 거래가 될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시애틀의 한 회사가 텔레타이프 링크를 통해 학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었어요. 어린 게이츠는 이 원시적인 기계의 잠재력에 즉시 매혹되어 모든 자유시간을 컴퓨터실에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런 중독 증상을 폴 앨런이라는 상급생과 함께 나눴습니다. 둘은 완전히 달랐어요. 앨런은 2살이 많았고 체격도 상당히 컸습니다. 앨런은 조용하고 사색적인 성격이었던 반면 빌은 날카롭고 대결적일 수 있었죠. 누가 이 이상한 조합이 세상을 바꿀 줄 알았겠어요? 1970년 빌이 겨우 15살이었을 때 그와 폴 앨런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애틀 지역의 교통 흐름을 측정하는 트래프 5 데이터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20,000를 벌어들였어요. 빌에게는 가족의 재산이라는 사치가 있었지만 그는 처음부터 자신만의 재산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1972년 여름 17세가 된 빌은 워싱턴 DC로 가서 상원의원 시종으로 일했습니다. 정치와 정부에 대한 이 경험은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온 후 유용하게 활용되었어요. 그는 폴 앨런과 함께 컴퓨터 회사에서 첫 정규직을 얻기 위해 학교를 잠시 휴학했지만 빌의 부모님은 아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기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1973년 가을 컴퓨터가 그의 인생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가족과 시애틀에 작별 인사를 하고 하버드 신입생으로 동쪽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로 향했어요. 그는 잠깐 법학 분야에서의 경력을 준비했지만 컴퓨터 관련 작업만큼 그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부 과정은 없었습니다. 게이츠는 수업과 하버드 컴퓨터 센터에서 보낸 시간 사이에서도 시험 중에 잠들 정도였어요. 그는 하루 24시간 내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하는 일에 매우 집중했고 옷을 벗지 않고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있을 수 있었죠. 문을 완전히 열어놓고 누워 잠을 자다가 기운을 차리면 다시 시작했습니다. 빌은 수학에서 뛰어났지만 하버드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 수학자가 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학업적 선택권을 열어두고 수업 외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했어요. 핀볼이나 비디오 게임, 특히 포커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포커는 물론 매우 경쟁적인 게임이며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최고의 준비였습니다. 그런데 빌의 전 학교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폴 앨런이 게이츠에게 가장 큰 행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앨런은 1974년 12월 직장을 구하기 위해 시애틀에서 보스턴으로 이사했어요. 그는 하버드 스퀘어에서 잡지를 집어들었는데 일렉트로닉스의 표지에는 세계 최초의 미니 컴퓨터 키트인 알테어 8800이 출시되었다고 발표되어 있었습니다. 앨런과 게이츠는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사회에 엄청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것은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의 작은 회사에서 만들어졌는데 회사를 운영하던 에드 로버츠는 자신의 작은 컴퓨터에서 실행할 소프트웨어를 만들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1975년 2월 2개월 동안 하버드 컴퓨터 센터에서 밤낮으로 일한 후 폴 앨런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해 앨버커키에 갔을 때 빌 게이츠가 내가 쓴 가장 멋진 코드라고 부른 것을 알테어에 로드했고 작동했습니다. 그 순간의 중요성은 컴퓨터 산업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었어요. 1975년 여름 그와 폴 앨런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했습니다. 에드 로버츠와의 지속적인 작업은 빌이 최종 학년 직전에 하버드를 중퇴하고 앨버커키로 이사할 정도로 소모적이었어요. 빌은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했지만 소프트웨어에서 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 당시 개인용 컴퓨터 문화는 새로운 정보와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사용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빌을 동료들과 불화하게 만든 관습이었어요. 사실 게이츠는 컴퓨터 취미 생활자들에게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의 사본을 만드는 것에 대해 질책하는 공개 서한을 썼습니다. 빌은 또한 에드 로버츠와도 싸웠는데 에드는 빌을 버릇없고 못된 사람으로 여겼어요. 두 사람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이 달랐고 로버츠는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최후의 대결은 1977년 5월 로버츠가 자신의 사업을 매각했을 때였고 게이츠는 그와 폴 앨런이 회사를 위해 만든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언어로 확장했고 게이츠와 앨런은 1978년 말까지 다른 컴퓨터 회사들의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매출이 $1,000,000대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앨버커키에서 시애틀로 이전했어요. 빌은 집에 돌아와서 기뻤고 곧 그의 빠르게 확장되는 이력에 홍보 담당자라는 역할을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초기 마케팅 천재는 빌 게이츠였어요. 그는 실제로 길에 나가서 이 회사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고 종종 이런 여행에 어머니를 데려갔죠. 빌의 존경받고 인맥이 넓은 어머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리는 여러 기업 이사회와 워싱턴 대학교에서 근무했으며 유나이티드 웨이의 전국 이사회에도 참여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웨이의 전국 이사회에는 IBM의 CEO도 있었는데 이것이 그녀의 아들이 그녀를 통해 IBM의 CEO를 만난 방법이었어요. 세계의 컴퓨터 제조업체인 IBM이 신생 마이크로소프트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IBM은 이제 게이츠와 앨런과 처음부터 새로운 개인용 컴퓨터 제품군에 대한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IBM은 빌 게이츠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는 하급자 같아 보였거든요. 그는 마른 체형이었고 머리카락이 많았으며 일종의 캐주얼했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를 진지한 사업가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하지만 IBM은 곧 게이츠가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빠르게 확신했습니다. 먼저 기존 운영체제를 구매한 다음 IBM 개인용 컴퓨터에 맞게 조정하여 MS-DOS라고 불렀어요. 빌 게이츠는 종종 영리한 사업가라고 불렸는데 운영체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서 $5만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점은 IBM을 위해 운영체제를 개발할 때 IBM이 소스 코드를 구매하여 DOS 운영체제로 알려지게 된 것을 얻고자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에 대한 권리를 실제로 양도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IBM은 이제 자사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DOS 사본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회사들이 IBM보다 저렴한 개인용 컴퓨터를 출시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들에게 동일한 운영체제를 판매했다는 점이에요. 1978년과 1908년 사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은 엄청났습니다. 직원 수는 13명에서 128명으로 늘어났고 매출은 1983년까지 $400만 1600만 급증했어요. 1980년대 초반은 30세 이하의 사람들이 대부분 운영하는 업계에 있어 흥미로운 시기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과 그 전문가 스티브 잡스 같은 혁신적인 회사를 위해 소프트웨어 작업을 시작했어요. 애플의 매킨토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독창적이고 사용하기 쉬웠으며 많은 사람들이 애플이 미래의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빌 게이츠의 파트너이자 어린 시절 친구는 1983년에 자신의 생명을 위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28세의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는 그보다 더 유마 보일 수 없었어요. 개인용 컴퓨터 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었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갈증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시대 회사의 놀라운 성장 속에서 앨런이 호지킨병이라는 암의 안 형태 진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빌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관점을 주었어요. 앨런의 병은 1년 후에 완화되었지만 그는 다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일상 업무에 온전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회사를 만들고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 두 젊은이에게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었어요. 역사가들은 그들의 파트너십이 정말 놀라운 역동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종종 그것을 비틀즈와 레논 맥카트니에 비교합니다. 폴과 빌은 1984년에 빌 게이츠가 유일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해 4월 마이크로소프트는 타임지에서 기술과 기업 전략의 기본을 모두 이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가의 전형으로 그를 극찬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종종 수학 캠프라고 불렸고 게이츠의 까다로운 관리 스타일은 창의적인 과정을 계속 진행시키고 때로는 격렬한 대립을 촉발했습니다. 게이츠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에서 선두를 유지하려면 도전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끊임없는 노력을 공유하는 팀으로 자신을 둘러쌌어요. 노력이 결실을 맺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985년에 1억 4천만 달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24시간 근무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빌 게이츠에게는 질 베넷이라는 꾸준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녀는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어요. 1980년에 출시된 신제품으로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소개했고 이는 회사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애플은 게이츠가 매킨토시 컴퓨터용 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동안 게이츠에게 자사 기술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했어요. 게이츠는 초기에 애플의 자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애플은 소프트웨어보다 컴퓨터 판매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안을 무시했죠. 애플은 게이츠가 자사 사업을 잠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윈도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게이츠는 돌아서서 애플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를 보류하겠다고 말했어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법정에서 애플을 압도했고 윈도우의 각 기능이 매킨토시의 각 기능과 크게 같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윈도우 버전은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198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재정적 창의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회사를 상장했고 그는 주식의 45%를 보유하여 31세의 나이에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게이츠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고 실패하고 싶지 않았던 두려움이 그를 개인용 컴퓨터 산업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무자비하다는 평판을 얻었고 몇몇 강력한 세력이 그를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IBM은 개인용 컴퓨터의 인기를 새롭게 살펴보고 1987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업에서 모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IBM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라이선스를 받아 사용하던 DOS를 OS2로 대체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마이크로소프트는 OS2 개발에도 역할을 했지만 빌 게이츠는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회사의 미래와 자신의 명성을 윈도우 소프트웨어에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팀은 가장 큰 고객인 IBM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계속 업그레이드했고 1990년 5월 22일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3.0을 출시했어요. 이 새롭고 개선된 버전은 빠르게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IBM의 OS2는 시장에서 실패하여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인용 컴퓨터용 운영체제에서 사실상 독점권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곧 연방거래위원회는 게이츠가 이 지배력을 이용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의 가격을 낮춰 경쟁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했어요. 약탈적 가격 책정은 1993년 마이크로소프트에 가해진 유일한 혐의가 아니었습니다. 법무부는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여 마이크로소프트가 판매한 총 컴퓨터 수에 따라 컴퓨터 제조업체에 라이선스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불만사항을 조사했어요. 1994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문제의 수수료 청구를 중단하기로 동의했고 법무부는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게이츠는 긴장을 풀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톡건 스티브 발머의 광고에 출연했고 소프트웨어 컨벤션에서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극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게이츠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 간의 혼합 경쟁인 마이크로 게임을 제정했는데 후드 운하에서 어린 시절 플레이했던 게임을 연상시켰죠. 멜린다는 28살이었고 듀크 대학교를 졸업하고 MBA를 취득한 멜린다 프렌치였어요. 그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몇 년 동안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빌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가 37세의 게이츠가 결혼하기로 결정한 여자라는 걸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고 그들은 항상 아주 특별한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빌과 멜린다는 1994년 2월 1일 하와이에서 결혼했는데 결혼식 전날 밤 빌은 특별한 세레나데를 준비했어요. 결혼식 전날 밤 윌리 넬슨이 연주했는데 완전 깜짝 선물이었죠. 멜린다와 함께 빌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그의 헌신을 알아주고 그의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빌이 가족과 공유한 행복은 그의 가장 헌신적인 동맹이었던 그의 어머니 메리에게 상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1994년 6월 10일 이른 아침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빌은 그날 밤 집에 와서 어머니 곁을 지키려고 달려갔고 그는 어머니의 죽음에 매우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빌은 어머니가 그만둔 곳에서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시작했습니다. 게이츠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억만장자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배적인 거물이었지만 정부는 1995년까지 빌 게이츠와 그의 회사를 규모로 줄여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39세의 빌 게이츠는 아내 멜린다와 함께 기혼자로서 새로운 삶에 안착했습니다. 1995년은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있어 중요한 해였어요. 윈도우 95가 오늘 밤의 쇼 진행자 제이 레노가 새로운 소프트웨어인 윈도우 95를 위해 댄스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게이츠는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의 세일즈맨이었지만 이제부터는 4월 26일 사업만이 아닐 것입니다. 빌과 멜린다는 첫 아이인 딸 제니퍼를 맞이했어요. 42세의 빌 게이츠는 미국 기득권의 아이콘이었어요. 500억 달러가 넘는 개인 순자산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골프에 대한 그의 새로운 열정을 공유한 빌 클린턴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 엘리트의 일원이었습니다. 1997년에 빌은 편의성과 안락함을 위해 상당한 돈을 썼고 가족과 함께 5,300만 달러짜리 드림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게이츠는 첨단 궁전에 살지만 그는 공공봉사의 정신을 유지했어요. 메리 게이츠가 모든 자녀에게 준 선물이죠. 그는 아내와 아버지의 도움으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윌리엄 H. 게이츠 재단을 통해 그들은 전국의 컴퓨터와 도서관에 200만 달러를 기부하여 다른 사람들이 게이츠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흥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어요. 42세의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휘봉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산업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완벽한 게임이었죠. 끝이 없기 때문에 앉아서 편히 쉴 수 없었어요. 사실 1997년 게이츠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인터넷 시장에서 훨씬 뒤처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인터넷 브라우저 판매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인터넷은 빌 게이츠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했어요. 정복할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이죠. 게이츠는 모든 윈도우 운영체제 사본에 익스플로러를 포함하여 넷스케이프와의 격차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주요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으로 여겨졌고, 게이츠는 그의 회사가 전 세계 PC 운영체제의 95%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괴롭힘꾼으로 묘사되었어요. 1998년 3월 빌 게이츠는 상원에 소환되었어요. 그가 한때 페이지였던 곳에서 그는 다시 불법적인 독점 전자시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998년 5월 법무부와 2심계주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빌에게는 정말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로 매우 감정적이고 우울해했어요. 게이츠는 그와 마이크로소프트에 가해진 공격으로 상처를 입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사업은 여전히 강력하고 확장 중이었어요. 1996년에 그는 24시간 케이블 뉴스 채널 MSNBC로 처음으로 텔레비전에 진출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화된 사진과 예술 이미지 아카이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게이츠는 또한 스티브 스필버그와 같은 할리우드 거물과 함께 엔터테인먼트에서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연구해왔어요. 빌 게이츠는 여전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만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거예요. 게이츠는 경쟁자를 압도한 독점 건설자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더 나은 쥐덫을 만든 사람일까요? 미래의 전기 작가와 역사가가 20세기의 역사를 쓸 때 빌 게이츠는 우리 세기의 최고의 사업가로 기록될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회사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저희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알면 놀라는 세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